안녕하세요. 서른 작가의 고전 산문에 빠져봐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정약용 등 조선 대표 문인들의 산문에서 관계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친구, 가족, 스승, 이웃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소중하면서도 지긋지긋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지고 그리우면서 도망치고 싶은 모든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고전 산문에 빠져봐. 나를 나답게 하는 것. 지금 나는 유리창 안에 홀로 외롭게 섰다. 내 옷과 갓은 천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 용모는 천하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모습이다. 반남 박씨? 중국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성씨겠지. 박지원, 유리창에서 발견한 나. 열하일기. 열하일기라는 책은 너도 들어본 적이 있겠지. 조선 최고의 중국 여행기라 불리는 책이다. 그러나 나는 열하일기의 훌륭함에 대해 길게 말할 생각은 없다. 그거라면 나 말고도 잘 아는 이들이 많이 있을 테니. 내 관심은 오직 이영만리에서 비로소 박지원이 마주한 나에 있다. 북경의 유리창은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꿈의 장소였다. 세상의 모든 책과 문구와 고미술품이 다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외여행은 처음이었던 박지원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오랜 로망의 장소 유리창을 방문했다. 그런데 온갖 재화와 보물이 가득한 유리창을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던 박지원은 뜻밖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들로 붐비는 유리창에서 문득 자기 혼자 서 있는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 마음 너는 이해할 수 있겠니? 나는 박지원이 유리창에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로 가득한 장소지만 그곳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가 반남 박씨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더더욱 없다. 그렇기에 그는 홀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지원은 자기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성인도 되고 부처도 되고 현인도 되고 호골도 된 셈이라고 호기롭게 적었으나 사실 그 말은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일 뿐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려 한다. 이게 바로 시작이라고. 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출발점이라고.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밖엔 없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을까? 없다.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내 집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을까? 없다. 집 또한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정원의 나무들을 뽑아갈 사람이 있을까? 없다.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다. 성현의 경전?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 물과 불처럼 흔하다. 없애려야 없앨 수가 없다. 누군가 내 옷과 양식을 훔쳐 나를 곤란에 빠뜨린다.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도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도둑이 훔쳐간다고 해도 한둘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도둑이 천하의 옷과 곡식을
모두 훔치겠는가? 답이 나왔다. 천하 만물 중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건 나 말고는 없다. 정약용, 나를 지키는 집, 여유당 전서. 정약용의 글이다. 나를 나답게 한다고 믿었던 것들. 예를 들면 집과 옷과 책과 곡식 같은 것들이 다 없어져도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없애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없어졌다 해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가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게 된다. 그러니 나를 꼭 붙잡으라고. 도망쳤으면 쫓아가서라도 잡아오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다. 뻔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다. 국정교과서에나 실릴 법한 재미없는 글이라 말할지 모르겠다. 박지원의 통찰력 넘치는 글과 비교해 보면 단순하고 재미가 덜한 건 사실이다. 교장 선생님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뻔한 것이다. 늘 깨달음이 극적인 순간에 찾아오지는 않는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연속이며 조그만 깨달음이 여진처럼 계속 이어질 뿐. 어쨌건 정약용과 박지원의 깨달음은 동일하다. 인적도 없는 깊은 우물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먹이는 너를 꺼낼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너 스스로 나오는 것. 진부한 글이라 몰아붙였으나 정약용의 조언은 경청할 만하지. 왜? 정약용이야말로 나라는 존재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처럼 고저가 심한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던 이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2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관리가 된 후 정약용은 탄탄대로를 달렸다. 그의 표현대로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그를 막아설 것은 없어 보였다. 성공만이 유일한 길일 것 같았다. 그러나 하강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그는 대역 죄인이 되어 18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차라리 추락에 가까운 하강은 정약용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했을 것이다. 마침내 우물바닥에 홀로 처박혔을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아는 대로 그는 유배지에서 죽지 않았다. 한 손 또 한 손을 뻗어 우물을 빠져나왔다. 그러는 데는 18년이 걸렸다. 달아나려던 나를 꽉 붙잡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오래 떠나 있자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 잠에서 깨면 해가 뜨는 것과 같았다. 훌쩍 몸을 돌이켜보니 나는 벌써 옛집에 돌아와 있다. 보이는 광경은 전과 다를 바 없지만 몸의 기운은 맑고 평화롭다. 착고를 벗고 형틀에서 풀려나니 꼭 오늘 새로 태어난 느낌이다. 이용휴, 나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탐만집. 이용휴의 글이다. 오랜 세월 우물바닥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우물을 벗어나 다시 나를 되찾은 사람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하늘에 멋진 다짐을 하기도 한다. 이 한 몸 다 바치도록 나 자신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용휴,
나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탐만집. 좋은 글이다. 아름다운 글이다. 그러나 도인 같은 글이기도 하다. 훌쩍 몸을 돌이켜보니 나는 벌써 옛집에 있다는 건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행동 혹은 마음가짐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와 나 같은 보통의 사람에겐 좀 어려운 경지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어두컴컴한 우물바닥에서 원래 살던 밝은 집으로 순간이동했다는 뜻이다. 한순간에 괴로움을 싹 잊고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뜻이다. 너도 알다시피 그런 능력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 이 글은 그저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나와 더불어 사는 최상의 경지를 묘사한 글이라고 말이다. 눈 오는 아침, 비 오는 저녁에 다정한 친구 한 명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시험 삼아 내 입으로 소리내어 글을 읽었다. 내 귀가 들어주었다. 내 손으로 직접 글을 썼다. 내 눈이 보아주었다. 무슨 소리냐고? 나 자신을 친구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 도대체 무슨 원망이 있겠는가? 이덕무. 나 자신과 친구하기. 청장관 전서. 이덕무의 글이다. 어떠니? 이해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 이 정도라면 너와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친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달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되찾은 나를 친구 삼아 사나흘 정도는 충분히 홀로 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나흘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골라 쓴 것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무슨 뜻인가?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나를 친구 삼았다고 해서 영원히 자신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다는 뜻이지. 너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지. 나를 찾았으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너를 내쳤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지. 평생 나 자신과 더불어 살겠다는 이용휴의 견해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고 똑똑한 네가 물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 다만 이 일이 꼭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만 말하고 싶다. 여러 갈래의 길은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도 결국 다시 만난다는 개똥 철학 같은 말도 슬쩍 덧붙이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남에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 재주와 능력은 부족하면서 자부심은 쓸데없이 강하다. 그래서 놀림을 받는 것이고, 자신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식견을 살피거나 문장을 읽어보는 것이다.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가? 나에게 그만큼의 식견과 문장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나에게 그만큼의 식견과 문장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홍길주. 나라는 인간의 됨됨이. 수여방필. 나는 홍길주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관계가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높게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춰보게 되는 것이다. 내 속으로만 한 생각이니 아무도 모르지 않겠느냐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러한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 오만에 상처 입은 이들이 하나둘 떠난다. 그러면 남는 건 결국 나 혼자뿐이다. 우물 바닥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눈물 흘리는 나 혼자뿐이다.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지. 바닥에 좋은 점이 뭔지 아니?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거다. 이때가 갈림길이다. 영원히 우물 안 개구리로 살지, 우물 밖으로 나올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홍길주의 글이 바로 그 첫 번째 발걸음이다. 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신기한 마법 하나 알려줄까? 머릿속에 나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 남이 보이질 않는다. 머리를 조금만 비우면 곧바로 남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때 보는 남의 모습은 놀랍다. 내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이들이 사실은 멋지고 괜찮게 보인다. 어쩌면 그들은 내 스승이 될 수도 있었다. 내가 무시한 그들은 늘 내게 손을 뻗어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처음 글을 쓰던 시절 나는 내 글이 박지원의 글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다.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그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나는 섬으로 귀양 간 뒤에야 비로소 인정했다. 도저히 그의 글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공부가 진전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작가의 글에서 그 고민의 흔적을 알아보게 되는 법이다. 박종채, 깨달음, 과정록.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익모의 사례를 인용한다. 그러나 나는 이익모의 깨달음에 더 마음이 간다. 이익모의 깨달음은 홍길주와 비슷하다. 다른 사람의 고민의 흔적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문장은 꽤 아름답다. 나만 아프고 외로웠던 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우리는 우물 바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함께 울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나와 닮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제 다 되었다. 여기에 이르렀으면 우물에서 절반은 빠져나온 것이나 다름없지. 나는 거울을 가져다가 나를 비춰보고 책을 열어 그분의 글을 읽어본다. 그분의 문장이 지금의 내가 된다. 내일도 거울을 가져다가 나를 비춰보고 책을 열어 그분의 글을 읽어볼 것이다. 그분의 문장이 내일의 내가 될 것이다. 내년에도 거울을 가져다가 나를 비춰보고 책을 열어 그분의 글을 읽어볼 것이다. 그분의 문장이 내년에 내가 될 것이다. 홍길주, 연암집을 읽다. 표롱을첨.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그분의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기이해질 것이고 내 얼굴은 그분의 글을 닮아갈 것이다. 홍길주는 박지원을 통해 우물에서 빠져나온 것. 여기서 잠깐 홍길주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홍길주의 형은 홍석주인데 그는 좌이전까지 지냈을 정도로 성공적인 관리의 삶을 살았다. 홍길주의 동생은 홍현주인데 정조의 사위였다.
하지만 홍길주는 과거 시험도 포기한 채 백수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었다. 다른 이들의 질투를 염려한 어머니가 홍길주만은 평범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다. 홍길주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집안에 틀어박혀 글의 세계에 몰두했다. 그렇더라도 그의 마음속엔 펼치지 못한 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 남았다. 그 그리움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가 쓴 글은 그 그리움에 대한 특별한 방식의 해소였던 것. 박지원 같은 이들의 글을 읽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다 마침내 인정하고 그 뒤를 따르겠다고 마음먹은 그 과정이 그에겐 우물바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었던 것. 너 또한 그의 길을 따를 일이다. 우물바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 뒤의 일은 너도 잘 알 것이다. 너는 어느새 우물에서 빠져나와 너의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이다. 아, 나는 네가 정말 부럽다.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 아침나절 남대문 거리에서 돌아왔는데 그대가 우리 집에 헛걸음했다는 말을 들었소. 무척이나 섭섭했는데 종들은 입을 모아 내게 하소연했지. 술에 잔뜩 취한 최아무개가 다녀갔습니다. 책상 위의 책들을 마구 뽑아 아무렇게나 늘어놓고는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술까지 토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나갔습니다. 하하, 혹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남공철, 최북에게, 금능집. 남공철에 대해 좀 말해볼까? 그는 좀 특이한 사람이다. 머리 좋고 집안 좋고 인물도 좋은 이른바 경화세족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요즘 말로 하면 강남에 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 그런데 최아무개 같은 별난이를 친구로 두고 있었지. 최아무개는 최북이다. 스스로 한쪽 눈을 찔러 애꾸로 만들었다는, 그림값을 많이 쳐주면 그 사람이 그림을 잘 모른다며 비웃었고, 그림값을 적게 쳐주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고 소리치곤 그림을 찢어버렸다는, 가난한 주제에 돈이 생기는 족족 술 마시는데 다 써버렸다는 전설의 화가가 바로 최북이다. 남공철이 뭐가 아쉬워 최북과 만났느냐고? 당사자도 아닌 내가 그의 마음을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족한 친구야말로 충분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언뜻 보기에 최북은 가난뱅이의 거지에 미친놈처럼 보인다. 그의 모든 결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그가 예술가였다는 것. 모든 예술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표현의 욕구를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 광기를 부리는 예술가가 이 세상엔 분명히 있다. 최북이 그런 류였을 것이다. 그의 일상은 한심했으나 그의 예술은 놀라웠다. 그는 부족하면서도 충분한 사람이었다. 남궁철은 최북의 부족한 점이 아니라 충분한 점을 보았다. 그랬기에 그는 최북에게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남궁철은 그런 사람이었다. 일생 내내 부족하면서도 충분한 사람을 친구로 두고 살았다.
앞서 여러 차례 인용한 바 있는 이덕무와 박재가 또한 남공철이 아끼던 친구들이었다. 이덕무, 박재가와 함께 박남수의 기소원 정자에 모인 적이 있었다. 무척 더운 날이라 늙은 소나무 아래나 파초 그늘 밑에 앉았다. 어떤 이는 옷을 풀어 헤치고 또 어떤 이는 배를 다 드러내고 누워서 술을 마셨다. 얼마 후 취해서 천하 문장의 높고 낮음, 일에 시비에 대해 한참 토론을 했다. 그러다 원통함과 억울함이 북받쳐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으니 그 장한 마음이 꽤 즐길만 했다. 남공철, 더운 날에 울다. 금능집. 다시 말하지만 남공철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 무늬만 금수저가 아닌 진짜 금수저였지. 이덕무와 박재가는 어땠나? 똑똑한 이들이었으나 서얼이었다. 양반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썩은 나무 같은 존재들. 그러나 남공철은 달랐다. 남공철은 그들에게서도 부족함 대신 충분한 부분만을 보았고 그들의 서러움에 자기 일처럼 공감하며 눈물까지 펑펑 쏟았다. 남공철은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평생 부유하게 살았고 영의정까지 지낼 정도로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정조 사후의 혼란도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평탄한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이덕무와 박재가가 누리는 명성과 대비가 된다. 사람의 운명은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는 그냥 잊어도 되는 사람은 아니다. 부족한 이들을 거리낌 없이 친구로 두었다는 것. 부족함 대신 충분함을 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의 이름은 기억할 만하지. 최구는 마침 여러 선비들과 함께 있었다. 모인 이들은 하나같이 우아하고 수려했다. 단 한 사람만 빼고는. 그는 망가진 갓에 낡은 베옷을 입었다. 거칠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물어보니 그 사람이 바로 최군이었다. 정약용.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여유당 전서. 어느 여름날 사촌 동생이 정약용에게 시집 하나를 들고 왔다. 강릉에 사는 최군의 시집인데 읽고 품평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품평. 결코 달가운 부탁이 아니었다. 똑똑하고 글 잘 쓰는 정약용에게 그런 부탁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펴본 시집이 100권을 넘었으나 쓸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품평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력이 났던 터였던 것. 다른 사람도 아닌 사촌 동생의 부탁이라 할 수 없이 하품을 꾹 참고 시집을 읽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저절로 눈이 번쩍 떠졌다.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하게 되었다. 그 시집은 보석이었거든. 정약용은 곧바로 최군의 소재를 확인한 후 말을 타고 그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인용한 글은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이다. 정약용은 모인 이들 중에 가장 초라한 일을 최군으로 짐작했고 그의 짐작은 어긋나지 않았다. 도대체 정약용은 왜 겉보기에 멀쩡한 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복장부터 허름한 최군에게만 주목했을까? 답은 오직 하나,
정약용이 그의 시를 읽었기 때문이지. 그 시는 거드름 피우고 꾸미기 좋아하는 이들이 쓸 수 있는 시가 아니었다. 외면의 초라함을 개의치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는 이만이 쓸 수 있는 시였던 것. 정약용이 놀랄만한 시를 쓴 최군도 대단하지만 그 최군을 단번에 알아본 정약용의 안목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하나 충분한 친구를 알아보는 최고수라 할 만하다. 부족함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글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다. 배우는 사람에겐 3가지 큰 병이 있기 마련인데 너에게는 없다. 무엇이든 척척 빠르게 외우는 사람에겐 금방 소홀해지는 병이 있다. 남보다 글을 잘 짓는 사람에겐 경박하고 들뜨는 병이 있다. 이해가 빠른 사람에겐 깊이가 부족한 병이 있다. 둔 하나 계속 노력하면 구멍이 넓어지기 마련이다. 막혔다가 뚫리면 그 흐름은 도도한 것이 더욱 볼만하게 된다. 답답하나 계속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황상, 다산 선생의 가르침, 치원소고. 황상이 정약용을 처음 만난 건 15살 때의 일이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인 강진에 서당을 열었다. 아이들이 몰려와 그에게 배웠다. 그런데 황상은 주저했다. 어렵게 찾아와서도 머리만 극적였다. 왜 그랬나? 황상은 스스로를 둔하고 앞뒤가 꽉 막혔고 답답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공부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정약용은 황상에게 어떻게 했나? 정약용은 그 부족함이 오히려 충분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자라고 말하며 어린 소년 황상을 격려했다. 그 격려가 황상을 움직였다. 황상은 정약용의 말을 일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 정약용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묻고 배우며 제자와 스승 이상의 우정을 보여준 것도 재능을 타고났던 이들이 아닌 황상이었지. 온전히 살아가기도 참 힘든 세상이다. 그래도 버티고 사는 건 남공철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들 때문이다. 내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고 내 충분함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둘은 있기 때문이다. 그 숫자는 비록 적어도 우리에겐 그들이 정말 큰 힘이 된다.